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 일본 요코하마시 가나가와현에 위치한 외딴 숲. 여긴 평소에 인적이 없이 고요한 곳입니다. 특히나 새벽이면 새소리 외에 정막만 흐르는 정말 한적한 곳이에요. 지난 2017년 7월 13일 새벽, 인근 마을에 거주하던 한 주민이 홀로 산책을 나가게 되는데요. 평소에도 머리가 맑아져서 그 시간대 산책을 즐겼거든요. 그날도 한창 숲길을 따라 걷던 중에 이 무슨 냄새지? 인생에서 처음 맡아보는 아주 이질적인 냄새에 걸음을 멈추게 됩니다. 너무 역겨워요. 본능적으로 그는 출처를 찾기 위해 킁킁거렸죠. 주변 이곳저곳 살펴보는데 잠시 후 그 숲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두 개의 물체를 발견하고 맙니다. 숲에 나 있는 길가로부터 좀 더 들어간 곳이었어요. 대형 여행 가방 두 개가 덩그러니 놓여 있는 거예요. 게다가 가까이 가면 갈수록 역한 냄새는 더 강해지고 있었고요. 혹시 가방에 상한 음식이 들었나? 근데 왜 여기에다가 저 가방을 버리고 갔지? 순간 그의 뇌리에 끔찍한 생각이 스쳤습니다. 주민은 도저히 그 가방을 열어볼 엄두가 나지 않았고요. 서둘러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되죠. 잠시 후 조용했던 숲에 경찰들이 모여듭니다. 뜬금없는 곳에 버려진 너무도 수상한 가방이에요. 잔뜩 긴장한 가운데 한 수사관이 조심스럽게 가방을 열게 되죠. 그러자 바로 살색이 보이는데요. 여성의 시신이었습니다. 근데 가방이 지금 두 개잖아요. 바로 다른 가방도 열었죠. 그랬더니 안에 또 다른 여성의 시신이 있는 거예요. 즉 이 사건 피해자가 총 2명입니다. 우선 이 두 여성 모두 알몸 상태였어요. 그리고 온 몸에는 폭행의 흔적이 여실히 남아 있었죠. 특히나 목에는 선명한 손자국이 나 있었는데요. 육안으로 딱 봐도 목이 절려서 살해됐다는 걸 직감합니다. 이후 경찰은 현장 긴급하게 봉쇄하고 그 두 개의 가방, 시신, 그리고 그 주변까지 여기서 작은 단서라도 찾아내기 위해 대규모 인원을 투입합니다. 동시에 죽은 이들의 신원을 밝히기 위한 DNA 분석과 지문조회도 진행해요. 그렇게 밝혀진 피해자들은요, 심지어 일본인들이 아닙니다. 25살의 천 바우린, 22살의 천 바우전, 20대 중국인 유학생이었고요. 그것도 두 사람 자매입니다. 언니 바우린과 동생 바우전은 새로운 삶을 기대하면서 희망을 품고 일본으로 건너왔어요. 타지에서 서로를 의지하면서 일본어도 배우고 또 일도 하면서 하루하루 정착하고 있었고요. 꿈 많은 20대 자매가 이렇게 외국에서 처참한 시신으로 발견된 겁니다. 자, 하나씩 수사 내용을 좀 살펴보면요. 우선 가방이 발견된 이 숲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인적이 거의 없는 곳이에요. 즉 범인이 시신을 감추려는 의도가 분명하죠. 이 시신이 발견되면 너무도 쉽게 자신이 특정될 것을 알고 있다는 겁니다. 즉 그 말은 범인은 이 피해자들과 잘 알고 있는 면식범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죠. 하지만 문제가 있었어요. 막상 자매의 주변 사람들을 조사해보니까 이렇다 할 원한이 있는 사람 없습니다. 또 유학생이라서 많은 사람을 아는 것도 아니었고요. 수사가 쉬워지나 했지만 용의자를 특정할 수는 없었습니다. 한편 현장뿐만 아니라 인근을 다 뒤져봐도 여기서 어떤 혈흔이나 몸싸움의 흔적은 나오지 않습니다. 또 알몸이었잖아요. 자매의 옷까지도 주변에 없고요. 즉 이건 다른 곳에서 살해된 후 이 가방에 넣어져서 옮겨졌다고 볼 수 있겠죠. 경찰은 가방의 크기와 무게에 주목합니다. 당시 각각의 가방에는 두 여성의 시신이 꽉 차게 담겨 있었어요. 이걸 옮기기 위해서는 상당한 힘이 필요했을 테고 분명 차를 이용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즉각 경찰이 CCTV 영상 수집하기 시작했죠. 그런데 이 일대가 다 숲이라 제대로 된 카메라가 없었습니다. 결국 초점은 자매들의 마지막 행적으로 바뀌게 돼요. 그녀들이 살던 거주지와 인근 CCTV를 확인했죠. 그랬더니 이 피해자들은요, 시신으로 발견되기 일주일 전인 7월 6일 요코하마 자택에서 목격된 게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나마 이 날짜를 알아낸 게 다행이에요. 경찰은 이 날짜를 기준으로 요코하마 지역의 CCTV 다 수집했어요. 그러니까 범위를 넓히는 거죠. 동시에 숲 인근으로 가는 차량들도 다 대조하고요. 그 차량 주인들의 거주지, 또 자매의 행적이 일치하는 게 있는지 다 일일이 대조합니다. 이건 상당한 범위의 수사였어요. 또 그만큼 시간이 걸리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성과가 나오지 않아요. 담당 수사관도 점점 지쳐가던 상황에 극적으로 찾았습니다. 용의자가 등장합니다. 그 CCTV 영상 중 하나에서 자매가 마지막으로 목격된 장소와 한 남성의 동선이 정확히 일치하더라고요. 그의 정체는 40살의 남성 이와사키 타치야입니다. 경찰은 바로 그 사건 당일 7월 6일 그날 타치야의 집을 중심으로 CCTV를 찾게 돼요. 그랬더니 늦은 저녁에 타치야가 피해자 자매들과 함께 아파트에 들어가는 장면을 찾아냅니다. 근데 이게 다가 아니었죠. 더 수상한 게 있었습니다. 다음날 홀로 집을 나서는 타치야. 근데 커다란 여행 가방을 질질 끌고 나오고 있더라고요. 화면 확대해서 대조해 보니까 그 가방은 피해자의 시신이 담겨 있던 것과 동일한 상품입니다. 지금 너무도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거예요. 경찰들은 즉시 그를 신문하기 위해 일단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타치야 씨, 두 자매를 마지막으로 만난 게 언제죠? 네? 근데요, 타치야가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아요. 자매를 알고 있었는데 나는 본 적이 없다, 나는 모르는 일이다, 이런 말조차 하지 않으니까 그냥 말 그대로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는 거죠. 경찰은 미칠 노릇이고요. 아니 무슨 말을 해야 거짓말을 하는지 당황을 하는지 알 수 있잖아요. 결국 수사관들은 이들의 관계에 대해서 자체적인 수사에 나섰어요. 행적을 추적하는 건 당연했고 통신 기록, 금융 내역, 거기에 또 주변인들 증언까지 모아서 이 범인과 자매들의 관계를 유추하게 돼요. 그랬더니 연결고리는 자매 중 언니 천 바우린에서 나왔습니다. 당시 바우린은 요코하마에 정착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태였어요.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 작은 식당에서 알바를 시작했죠. 그리고 여기서 타치야를 처음 만나게 됩니다. 타치야는 사실 바우린과는 거의 20살 가까이 차이가 나는 중년 남성인데요. 항상 혼자 식당에 와서 식사를 해결하곤 했어요. 한 번, 두 번 자주 얼굴을 보면서 서로 익히게 된 거죠. 근데 이 타치야라는 사람이 굉장히 과묵합니다. 그냥 조용히 와서 음식 시키고 밥만 먹고 나가는 손님이요. 하지만 어느 날부터인가 타치야가 식당에 들어설 때마다 자연스럽게 막 이렇게 눈을 보면서 바우린을 찾는 듯해요. 그래서 그녀가 밝게 웃으면서 또 오셨어요. 어제 카레 드셨는데 오늘은 뭐 드실 거예요? 소소한 대화를 나누게 되죠. 이 대화가 즐거웠던 겁니다. 사실 타치야는요, 굉장히 소심하고 또 내향적인 성격 탓에 친구는 고사하고 사회적인 관계도 고립되어 있어요. 당연히 연애 경험 없었고요. 그런데 어느 날 단골 식당에서 만난 이 바우린, 이 직원의 웃음이 어느 순간부터 단순한 서비스 이상으로 느끼게 된 겁니다. 그렇게 하루 걸러서 식당을 찾았고요. 점점 더 많은 대화를 시도하게 되는데 처음에는 그냥 우동 먹겠습니다. 주문만 하다가 날씨가 좋아요. 오늘 치킨이 맛있네요. 눈도 제대로 맞추지 못한 채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데 어느새 조금 대화가 길어지기도 합니다. 그럴수록 타치야는 심장이 쿵쾅대고 설레기 시작했어요. 사실 타치야가 어떤 이야기를 내놓았냐 보니까 일본 생활, 유학생이니까 일본 생활에선 이렇게 해야 된다. 일본 사람들은 이런 성향이 있다. 조언을 해주는 거죠. 또 일본어에 대한 이런 표현을 가르쳐주면서 친해집니다. 공감대가 형성될 만한 주제잖아요. 그러니까 바우린도 좀 적극적으로 반응을 하게 됐고요. 이쯤 되니까 타치야는 점점 확신이 들었죠. 바우린과 나는 운명적으로 연결된 어떤 그런 특별한 인연 아닐까? 나는 사람들을 항상 어려워했는데 바우린은 그걸 너무 잘하는 사람이잖아. 어쩌면 나의 결핍된 부분을 그녀가 채워줄지도 몰라. 정말 완벽해.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타치야는 최대한 손님이 별로 없는 한가한 시간을 노렸습니다.
식당 밖에서 계속 손님들이 다 빠져나가길 기다리고 있었죠. 그러다 마침내 바울인이 홀로 마무리를 하는 모습을 딱 발견하고는 얼른 식당으로 들어가서 최대한 자연스럽게 또 대화를 시도합니다. 늦었는데 혼자서 일하시네요. 고생 많아요. 그날 타치아는 그녀의 연락처를 받았고요. 이후에 두 사람은 몇 번의 데이트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연인으로 이어져요. 타치아의 꿈이 이루어지던 순간이었죠. 인생 처음 해보는 연애잖아요. 타치아에게 매일은 정말 행복 그 자체였어요. 그녀한테 더 깊이 빠졌고요. 하지만 모든 게 완벽하진 않았습니다. 자, 그 첫 번째 문제가 뭐였냐면 바울인의 비자 문제예요. 바울인이 중국 사람이잖아요. 근데 일본에 체류가 가능한 유학 기간이 거의 끝나가면서 비자가 만료될 상황에 처한 거죠. 게다가 바울인뿐만 아니라 동생 바우전 역시 같은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자매는 중국으로 돌아가긴 싫고 이 일본에서 살고자 하는 의지가 강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비자를 연장하지? 하다가 바울인의 머릿속에 떠오른 게 결혼이었습니다. 결혼을 해서 받는 비자는 유학 비자와 달리 까다로운 심사 없이 바로 여기에 체류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때 남자친구 타치아에게 도움을 요청하죠. 자기도 알다시피 나 비자가 곧 만료돼. 결혼하면 이게 좀 해결이 될 텐데 나 좀 도와줄래? 타치아는요, 흔쾌히 이 부탁을 수락해요. 동시에 내가 이렇게까지 해주는데 나의 헌신과 사랑을 그녀가 알아주겠지. 좋은 기회다라고 느껴졌어요. 그렇게 결혼을 마음먹게 되는데요. 사실 이 상황과는 반대로 바울인의 마음에는 이 관계에 대해 어느 정도 좀 균열을 느끼고 있는 터였거든요. 비자가 너무 필요해서 결혼을 제안하긴 했지만 만나다 보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완벽한 남편 상대는 아니더라고요. 그 마음이 이내 행동으로도 보여졌죠. 종종 남자친구의 전화를 받지 않거나 또 오늘은 나 좀 혼자 있고 싶어 피곤해서 거리를 두기도 합니다. 처음 타치아는 정말 아파서 바빠서 그러려니 했는데 자꾸 이런 행동이 반복되니까 낌새를 눈치챕니다. 그러면서 점점 마음속에 의심과 불안이 싹트기 시작해요. 그러더니 바울인의 행동 하나하나에 집착하게 된 겁니다. 늦은 밤에 외출을 하거나 연락을 받지 않는다 하면 막 머릿속으로는 막 최악의 상황을 상상하면서 자기 혼자 괴로워한 거예요. 그게 계속 되니까요. 타치아는 점점 바울인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단지 일본에 머물기 위해 나를 수단으로 이용했구나 라는 생각이 가득하게 됩니다. 참다 못한 그는 이 바울인의 진심을 좀 확인하고 싶어서 핸드폰을 몰래 확인하게 돼요. 근데 거기에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그런 정황은 없어요. 그러자 타치아는 아예 여자친구 바울인의 뒤를 밟으면서 그녀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게 되죠. 그러던 2017년 7월 6일 사건 당일입니다. 그날 바울인 바우전 자매는 사실 둘 다 알바로 바빠서 같이 식사할 기회가 많지 않았어요. 근데 이날은 둘이 집에서 맛있는 음식을 해먹으면서 즐겁게 대화를 하고 있었죠.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상상조차 하지 못한 채로요. 이때 타치아는 이른 퇴근을 하고 씩씩거리면서 자매의 아파트로 향하게 됩니다. 평소보다 더 초조한 모습이었죠. 왜냐하면 머릿속에는 지금 가득 바울인, 이 나쁜 년, 너 나를 이용한 배신자, 낙인 찍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동생 바우전 역시 자기를 조롱하고 기만한 공범이라는 생각에 사로잡힙니다. 그러면서 그는 내가 오늘 이 두 사람을 모두 제거해야 돼. 난 철저히 이용당했으니까. 여기까지 생각이 뻗치게 돼요. 잠시 후 아파트에 도착하자마자 그는 대화를 시도합니다. 아주 거칠었어요. 너 나랑 결혼하려던 거 그냥 나 이용하려는 거지? 너넨 날 웃음거리로 만들었어. 여기에 바울인이 당황했어요. 그리고 또 동생도 나서서 타치아를 진정시키려고 했죠. 그런 게 아니다. 하지만 분노의 그 임계점이 넘어가고 있었는데요. 곧이어 타치아는 다짜고짜 여자친구 바울인의 머리를 잡더니 무자비하게 공격을 시작합니다.
놀란 동생이 막 말리려고 달려들었죠. 근데 오히려 그 공격이 바오전 동생에게도 이어집니다. 막 때려요. 타치아는 두 자매를 모두 쓰러뜨린 후에 미친 듯이 차례차례 폭행을 퍼부었어요. 아니, 분노가 언니한테뿐만 아니라 동생한테까지 이랬다는 게 정말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어쨌든 결국 두 사람은 완전히 실신해서 반항할 힘조차 남아있지 않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타치아는 아직 분노가 풀리지 않은 듯 언니의 목을 졸라 살해합니다. 그녀의 숨이 끊어진 걸 확인하고 바로 옆에 쓰러져 있던 동생의 목도 졸라서 살해하고 맙니다. 7월 7일 새벽, 그 조용한 집안에서 두 자매의 시신을 바라보며 타치아는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그간 지배하고 있던 분노와 배신감은 어느 정도 가라앉은 것 같아요. 그러면서 공허함과 두려움이 찾아왔죠. 하지만 이내 이 범죄를 당장 덮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는 자매의 시신에 옷을 모두 벗겼고요. 각각 2개의 여행 가방에 시신을 나눠 담아서 차에 싣고 운전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선 미리 봐둔 인적이 드문 숲으로 향했죠. 시간이 새벽이라 당연히 아무도 없었고요. 정말 고요해요. 타치아는 시신이 담긴 그 2개의 가방을 숲속 길가 옆으로 밀어넣습니다. 그리고 두 손을 모으고 기도를 해요. 아무도 제발 이걸 못 찾게 해주세요. 하지만 타치아의 범죄는 한 달도 되지 않아 세상에 드러났죠. 2018년 7월입니다. 자매가 살해당한 지 1년째가 되던 시점이에요. 요코하마 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열렸는데 법정에선 범인 타치아의 모습은 그 어느 때보다도 차분합니다. 아니, 더 정확히는 뻔뻔했죠. 지금 보면 자매들과의 관계도 확실하죠. 시신 유기한 가방도 동일해요. 심지어 그 가방을 들고 나오는 게 찍힌 영상도 있잖아요. 근데 이런 증거와 정황 속에서 그는 황당하게도 자긴 무죄라는 거예요. 무죄를 끝까지 주장합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했냐면 실제로 그 집 안에서 자기가 죽였다는 직접 증거는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래, 시신을 옮긴 CCTV는 있지. 내가 시신 유기는 인정할게. 근데 살인을 내가 했다는 증거 있어? 이런 식인 거예요. 시신 유기만 인정을 하고요. 타치아의 말을 좀 더 들어보면 사건 당일 자기가 아파트에 갔더니 자매가 모두 극단적인 선택을 한 상황이었대요. 그걸 자기가 발견했는데 경찰이 신고를 하면 그 현장에 있던 자기가 가장 먼저 의심을 받을 게 너무 무서워서 별수 없이 실종된 것처럼 꾸민 거라는 주장. 너무 말도 안 되죠. 이 변명은 법정 안팎에서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유족들은 분노했고 막 법정도 술렁였어요. 가만히 듣고 있던 재판부 또한 그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고요. 타치아의 행위가 명백히 증거 은폐와 조작을 위한 계획적인 행동이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시신을 담을 가방 미리 준비해놨죠. 유기 장소 사전에 물색했잖아요. 결국 그에게는 23년형이 선고됐습니다. 타치아가 이건 말이 안 된다 라면서 항소했지만 법원이 기각하게 되면서 사건은 마무리됩니다. 근데 이런 와중에도 범인은 마지막까지도 죄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모든 건 다 오해래요. 하지만 일본 내에서도 더 이상 그의 말을 믿는 사람은 없습니다. 한편 이 사건의 피해자가 중국인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건이 중국 본토에도 널리 알려졌어요. 그러면서 이 자매에 대해 중국인들이 정말 너무 열받는다, 너무 슬프다 표현을 했죠. 또 공식 성명을 통해서 일본 측에다가 철저하게 수사해달라, 제대로 판결해달라 요청을 합니다. 행여라도 이게 이제 사건이 일본에서 재판이 열리잖아요. 그러니까 피해자가 자국민이 아니니까 좀 대충 수사를 하거나 아니면 좀 가벼운 판결을 내릴까봐 노심초사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범인이 23년형을 받았거든요. 그러자 또 한 번 중국인들이 들고 일어납니다. 두 사람을 끔찍하게 죽이고 또 시신 유기하고 계속 거짓말까지 하면서 반성한 자세도 없는데 야 이건 사형 아니야? 어떻게 23년이야? 워낙 중국 그 본토에서는 형벌이 강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반응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근데 또 반면 일본 쪽의 여론은 좀 다릅니다.
약간 가해자의 입장에서 의견을 피력하는 듯해요. 그러니까 애초부터 비자를 받으려고 했고 그 여자가 남친을 이용하려는 행위 자체가 이건 나쁜 거 아니냐? 라는 비판도 있었습니다. 양쪽의 입장이 좀 첨예하게 대립하죠. 그걸 바라보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답은 아주 쉽다고 생각했습니다. 인간사에 배신도 있고 분노도 있고 사기도 벌어지고 각종 범죄가 있죠. 하지만 그렇다고 살인자에 대해 여러 이유를 붙여서 이해하려는 입장은 우리 모두가 지양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 새벽 2시 반, 일본 오사카 나니와구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났다는 화재 신고가 접수됩니다. 불꽃이 시작된 곳은 4층 가정집인데 서둘러 소방관들이 출동해 화재를 진압했고 다행히 주위로 큰 불이 번지는 건 막을 수 있었습니다. 최초 발화 지점인 4층 집에 들어가 보니까 안타깝게도 이미 숨이 끊어진 2명의 여성이 있었습니다. 화재로 사망을 한 걸까? 경찰이 자세히 살펴보던 중 2 여성 모두에게 칼에 찔린 상처를 발견합니다. 2005년 11월 17일 발생한 화재와 사망. 경찰은 사건의 내막을 알아내기 위해 4층 가정집을 정밀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찾아낸 2가지 특이점이 있었는데 내부에 있던 저금통이 없어졌다는 것, 그리고 사망한 여성 피해자들에게 성폭행의 흔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즉 이건 단순 화재가 아니라 범인이 금품을 감취한 후에 여성들을 폭행하고 방화를 벌인 아주 심각한 사건이었습니다. 즉각 수사가 진행되었고 다행히 얼마 지나지 않아 범인이 검거됩니다. 그가 발견된 곳은 의외의 장소였죠. 바로 현장에서 불과 200m 떨어진 공원입니다. 범인은 여기서 노숙을 하고 있다가 탐문 중이던 경찰에게 발각이 되었고 이내 순순히 범행을 자백했는데요. 그렇다면 범인의 정체가 노숙자? 근데 갑자기 노숙자가 가정집에 침입을 했다? 이제부터 예상보다 더 복잡한 이 사건의 전말이 시작됩니다. 우선 피해자 여성 둘은 친자매였습니다. 25살의 언니 우에하라 아스카, 그리고 19살의 동생 우에하라 치히로. 둘 다 아주 성실히 삶을 살던 사람들입니다. 언니 아스카는 친구와 함께 회사를 차릴 꿈을 가지고 이 사업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식당에서 알바를 하고 있었고요. 동생 치히로 역시 간호사의 꿈을 안고 이 전문 학교에 입학을 하기 위해 하루하루 열심히 돈을 벌던 중이었습니다. 사건 당일 언니 아스카는 평소처럼 일을 마치고 집으로 향했죠. 하지만 그날 그녀를 쫓던 이가 있습니다. 칼과 망치를 들고 있던 범인. 조용히 아스카를 따라붙으면서 집 앞까지 미행을 했죠. 그걸 전혀 눈치채지 못했던 언니 아스카가 현관문을 여는 순간 범인은 순식간에 뒤에서 습격을 합니다. 그렇게 25살 아스카는 그 힘을 이기지 못하고 그대로 집 안으로 밀쳐져 버렸는데요. 내부로 들어온 범인은 아스카를 방으로 밀어넣었고 칼로 가슴을 공격했습니다. 그녀가 의식을 잃자 끔찍한 겁탈까지 서슴지 않았죠. 이 참극이 벌어진 지 10분 후, 당연히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상황을 전혀 모르던 동생 치히로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옵니다. 범인도 당황했겠죠. 하지만 그는 즉각 동생을 제압했고요. 10분 전 언니에게 저지른 똑같은 범죄를 반복했습니다. 정말 너무도 열심히 살아가던 2 자매에게 한순간에 닥친 끔찍한 비극이었죠. 모든 걸 마친 범인은 이 집 베란다에서 담배 한 대를 피는 여유까지 부립니다. 그리고 나서 증거인멸을 위해 아파트에 불을 지른 후 도주했죠. 이건 일명 오사카 자매 살인 사건으로 불리고 있는데요. 아주 극악무도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검거된 범인, 25살의 남성 야마지 유키오. 근처에서 노숙을 하던 그를 검거했는데 경찰이 처음에는 워낙 이 살해 방식이 잔인했기 때문에 자매들과 그가 어떤 원한 관계가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유키오와 자매는
전혀 알던 사이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야말로 묻지마 살인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이후 조사를 통해 그의 과거가 드러나게 되는데 여론은 또 한 번 뒷목을 잡게 되죠. 알고 보니까 유키오의 살인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의 첫 번째 범죄는 겨우 16살 때였습니다. 유키오는 굉장히 불우한 가정에서 성장했습니다. 아버지는 어릴 적부터 손찌검을 했고 굉장히 폭력적이었는데 그가 알코올 중독으로 세상을 뜨자 어머니와 단둘이 힘들게 살아오게 됩니다. 그 삶이 학비조차 제대로 내지 못해서 학교에서 노골적인 차별을 견뎌야 했고요. 또 중학교 시절에는 반에서 왕따를 당하면서 거의 학교를 나가지 않게 되죠. 결국 그는 고등학교 진학을 포기하고 알바를 전전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유키오 엄마는 재혼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장 새 남자를 만나서 결혼을 하겠다라는 건데 그러고 보니 아들 유키오는 걸림돌이었죠. 사실 지금껏 이 집안이 가난에 허덕이던 진짜 이유는 엄마 때문이었습니다. 버는 족족 돈을 다 써버렸기 때문에 생활비가 모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전기세나 가스비가 몇 달이나 밀리는 건 다반사였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모자의 관계는 점점 극악으로 치닫고 있었죠. 한편 유키오는 당시 마음에 품고 있던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불우한 환경이었지만 충분히 로맨스야 가능하죠. 그런데 엄마는 아들의 사생활에 간섭을 하더니 급기야 스토킹에 가까운 집착을 보여줍니다. 재혼에는 걸림돌이 되는 아들이지만 또 다른 여자에게 눈을 돌리는 건 용납할 수 없다라는 아주 이해하기 힘든 태도인데요. 그리고 결국 유키오는 분노로 폭발하고 마는데요. 2000년 7월 29일 그는 미리 준비해둔 금속으로 된 방망이를 꺼내 들었고 엄마에게 다가갔습니다. 거침없이 휘두르더니 마구잡이로 가격을 했고 결국 엄마는 그 자리에서 사망하고 말았죠. 이후 그는 스스로 경찰서에 전화를 하더니 갈등이 있었고 내가 엄마를 죽였다라고 자수합니다. 16살 소년이 엄마를 살해했다. 즉각 이목이 집중될 수밖에 없는 사건이겠죠. 유키오는 존속살인이라는 이 끔찍한 이름에 걸맞는 죗값을 받았을까요? 아닙니다. 아마 예상하셨겠지만 당시의 유키오는 미성년자였고요. 그를 신문했던 판사 또한 아직 갱생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하면서 그는 소년원에 들어갑니다. 물론 이때 유키오를 상담했던 정신과 의사는 이 결정에 반기를 들기도 했습니다. 정말 갱생의 여지가 있는지 아주 의심스럽다는 소견을 냈지만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겁니다. 소년원에 들어간 유키오. 이후 예상대로 살인을 반성하는 모습은 일절 없었습니다. 그렇게 곧 세상에 다시 나오겠죠. 그는 3년 2개월 만에 가석방되었고요. 출소 후에는 곧장 한 범죄 조직에 들어갑니다. 이 조직이 파친코의 그 슬롯 머신을 조작해서 불법으로 돈을 벌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들하고 어울리다 보니까 유키오가 각종 크고 작은 범죄에 연루되는 건 당연했고 계속 경찰서를 들락날락하게 되죠.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가 결국 조직에서마저 쫓겨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는데 어쨌든 더 이상 갈 곳이 없던 그는 거리에서 노숙 생활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하필 그가 노숙 생활을 하면서 떠돌던 이 동네가 우에하라 자매가 살던 아파트 근처였던 겁니다. 사실 또 다른 연관성도 있는데 이 동네가 과거 조직원 생활을 할 때 그 조직원들과 함께 거주하던 주거지 근처이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갈 곳 없이 막 맴돌던 그는 우연히 이 자매를 발견하게 돼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도무지 알 수 없는 심리가 발동하게 되죠. 가난한 집안, 살인을 저지를 수밖에 없었던 엄마에 대한 내적 분노, 갈 곳 없는 처지, 이 모든 불행에 대한 분풀이가 자매에게 향했던 겁니다. 왜냐고요? 그들이 눈에 보였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사건 전날입니다. 유키오는 이 자매들이 살던 집 두꺼비 집을 2번이나 내려요. 정전이 발생했는데요.
이상했던 자매는 점검을 요청했고 이 직원이 와서는 누군가 고의로 스위치를 내렸다라고 말해줍니다. 그리고 이때 언니 아스카가 그 근처에서 어슬렁거리는 유키오를 목격하기도 했어요. 두 번의 정적, 이건 불길한 신호에 불과했습니다. 사건 4시간 전, 아파트 주민 한 명이 남성이 배관을 타고 올라가서 자매의 집 4층 베란다를 통해서 들어가려는 걸 목격했습니다. 유키오예요. 그러니까 그는 이미 이 자매 그리고 자매 집을 타겟으로 정했고 꽤 계획적으로 움직인 겁니다. 사건이 발생한 후에 이 목격담을 토대로 조사가 진행이 되면서 신속히 유키오가 검거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 전에 유키오가 검거되었다면 더 좋았겠죠. 그런데요, 유키오가 살인을 계획하긴 했지만 다소 엉성하다는 느낌이 들고 있죠. 어쨌든 유키오는 경찰 진술에서 나는 살아가는 동안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고 아무 희망도 없다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유일하게 흥미를 느꼈던 게 바로 살인이라고 말했죠. 그래서 자매를 죽인 결정적인 동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전에 엄마를 죽였을 때 그 느낌이 도저히 잊혀지지가 않았다. 그래서 그걸 다시 맛보고 싶었다. 그래서 적당히 아무나 찾은 거다. 미치겠네요, 정말. 근데 아직 놀라긴 이릅니다. 유키오는 과거에 엄마를 살해하고 나서 바로 샤워를 했는데 그 몸에 묻은 피가 닦아내려져 갈 때 절정을 느꼈다고 말하기도 했어요. 여기서 이 절정이라는 게 정말 이해하기 힘들지만 성적 쾌감이었다고 해요. 아니 이게 말이 되나요? 유키오한테 살인이라는 건 쇼핑몰에 가서 원하는 것을 사고 뭔가를 가지게 되는 그런 흥분되고 흡족한 마음이었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죽일 수 있다면 누구라도 좋았던 겁니다. 그는 전형적인 사이코패스 성향을 보여줬죠. 참 저도 톰이나 금사파를 통해서 많은 정신병자들을 다뤘는데 문제는 이 사건은 더 큰 반전이 있다는 겁니다. 살인이 쾌락이라는 유키오, 이 사건이 일본 열도에 보도가 되고 나서 그의 얼굴이 공개되자마자 기이한 현상이 발생합니다. 외모가 너무 잘생겨서 호감을 느낀다는 일부 팬들이 생겨난 겁니다. 그러면서 별명도 붙게 되는데 꽃미남 사이코패스 살인마. 그의 어떤 살인 행각을 부각하기보다는 오히려 이들이 너무 과거에 힘든 그 성장 환경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라면서 동정심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심지어요, SNS에서 감옥에 있는 유키오한테 맛있는 음식을 갖다 주고 싶다. 아니면 내가 법률적인 도움을 좀 줄 수 있도록 돈을 대고 싶다. 라는 댓글도 있었죠. 황당한 건 너무 잘생겼는데 사형은 좀 아깝지 않냐 라는 한심한 의견도 있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정말. 아무런 이유 없이 두 딸을 잃은 유가족들이 만약 이걸 본다면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2차 가해가 되겠죠. 물론 이건 일부 사람들의 반응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여론은 그의 범죄에 분노를 했고 또 전국에서 이건 사형을 해야 한다라는 탄원서가 쏟아졌죠. 그리고 마침내 유키오는 판결에서 사형을 확정받습니다. 형이 내려진 지 2년 2개월 만인 2009년 7월 28일 그는 25세의 나이로 사형에 처해졌습니다. 사실 이건 일본에서도 굉장히 신속하게 사형이 집행된 케이스 중 하나인데요. 그 이유를 좀 보자면 과거에 이미 어머니를 살해한 전적이 있고 또 그때 금방 가석방이 되면서 이것 때문에 오히려 무고한 희생을 낳았다라는 여론의 거센 비난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게 참작이 되면서 일본에서는 빠르게 사형을 집행한 것으로 보이죠. 여러분,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사실 이 사건은 예전에 토미에서 제가 잠깐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일본에서 살인이나 끔찍한 사고가 벌어진 그런 집, 그래서 시세보다 싸게 나온 집을 사고 물건이라고 하는데 그런 집만 골라서 살고 있는 일본 개그맨에 대한 이야기 기억하시나요? 그 개그맨 마츠바라 타니시가 처음 살게 된 집이 바로 우에하라 자매가 살던 집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당시에 일본 방송을 통해 나가게 되면서 유키오가 한 번 더 집중을 받게 되는 계기가 되었죠. 혹시 그 영상을 보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위에 카드 클릭하시면 바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이코 유키오가 재판에서 내뱉은 말을 되짚어 보려고 합니다. 그냥 사형을 시켜줘요. 나는 어차피 태어나서는 안 되는 인간이에요. 이 말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사형이라는 게 결국 그가 선택한 자살의 방법이 아니냐라고 해석하기도 했습니다. 자살? 무고한 사람을 죽이고 또 그 가족에게 절대 씻을 수 없는 고통을 안겨준 그냥 자살이 아닌 악랄한 자살임을 꼭 기억해야 할 겁니다.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